한국의 적인가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의아한 주제를 뽑았는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금 3년여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에 대한 어떤 종전 협상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우리의 적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관점,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교수님 그리고 박사님 순으로 짧게 현재 어떤 정황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주시고 이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차츰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이 대립적 구도의 국제 질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냉전 시기 같은 경우에는 적의 친구는 나의 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정도 맞는, 상당히 맞는 이제 그런 사고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그 대립적 구도, 양분적 구도가 아닌 굉장히 다양한 세력들이 서로 경쟁과 협력을 복잡한 구도로 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친구의 적이 내 적이 아닌 경우도 있고 내 적의 친구가 내 적이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적 개념으로만 국제 정치를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인가 지금이, 그 질문이 중요한데, 저는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로 변화하고 있는 그리고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국제 정치 질서 속에서는 이런 우적 개념으로만 국제 정치 보기는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따라서 러시아와 북한이 신동맹 조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같이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러시아가 그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곧 우리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거나 우리를 경원시하거나 우리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러시아의 필요성을 잘 좀 따져보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어떻습니까? 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실은 이런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개념이다. 말씀하신 대로 냉전적 사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의 이 이분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은 방금 우적 개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적의 기준은 북한과의 친밀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이라는 좁은 창을 통해서만 세계 경영을 할 경우에 유연성을 잃게 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을 사전에 차단당하게 되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적 프레임은 더 불순한 이유가, 사실은 실패하고 있고 또 이미 실패한 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우크라이나 정부, 그리고 이것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한국의 일부 용북 세력, 저는 이걸 용북 세력이라고 합니다. 종북의 반대말로 북한을 활용하려는 세력들의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략에 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들어오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국이 고려해야 될 그 러시아 관련한 핵심 외교 어떤 정책, 원칙, 현실적인 전략, 이런 것들 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계 정치 변화하고 있는 것을 뭐 크게 스케치를 해보자면, 일단 다극화 질서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자기가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는 않겠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1위의 위치를 수성하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 하는데, 그 방법이 대외적인 어떤 영향력을 확장하는 형태가 아니고 내부의 문제를 좀 잘 추스려서 자기 실력 그리고 자기 내부적인 문제들을 잘 좀 강화시키고 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전략 때문에 국제 정치에서 미국의 어떤 그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게 또 한 가지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미러 관계로 회복하는 것 자체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와의 외교를 좀 새롭게 모색해 가는 데 있어서 한두 가지 정도 좀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일단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좀 잘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미중 전략 경쟁이 위주가 됐던 국제 질서가 아니라 미중러 전략적 삼각관계가 작동하는 세계 속에서의 러시아의 가치는 그 이전 시기와는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문제가 중요하고, 그렇다면 한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의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데, 이게 지금까지 그 내용을, 전략 협력의 내용을 채워가기 위한 지난한 노력들을 해왔는데, 이제는 조금 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전략 협력 2.0, 이것을 새롭게 구상하고 좀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 관점에서 보면은 경제나 지정학적 입지 이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우리의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러시아 경제에 대한 악영향에 대해서 과대 선전된 부분이 있다는 걸 짚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 바로 제재가 들어가면서 러시아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그렇죠. 많이 다들 그렇게 예측을 예상을 했었죠. 했었죠. 근데 그 초기에 이미 니콜라스 코넬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재로 전쟁을 막은 경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식량과 에너지, 자원을 작업하는 강대국을 제재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는 네, 제재로 붕괴할 수 없다. 자급자족이 조그만 나라가 아닙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인구도 1억 4천만이 되는 나라. 에너지도 그렇고 식량 에너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식량 에너지. 버틸 수 있는 그럼요. 그리고 식량 에너지에도 무수한 광물 자원들이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광범위한 땅을 가진 나라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정학적, 지경학적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동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제재로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세계의 공급 사실, 가치 사실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라고 멀더 교수가 예측을 했었는데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전쟁 장기가 러시아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가지는 않거든요. 러시아의 입주를 오히려 강화시켰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방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역사상 최고의 밀월 관계가 되는 그렇죠. 두 경제 자체가 애초부터 아주 높은 수준의 상보적 관계였습니다. 한쪽은 자원이 없고 한쪽은 공산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없고 그렇죠. 거기에서 사실은 러시아는 기존에는 유럽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주로 해소를 했었죠. 그런데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중국 쪽으로 좀 피보트 아시아를 하면서 중국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라고 하는 시장을 단절되면서 본격적으로 러시아는 통진 작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성과가 러시아 경제가 계속 버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줬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향후에 지역 맹주로서 자기 역할을 유라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서방을 제외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뭔가 필요한 게 있어야 외교적으로 뭔가 줄 게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와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명확한 전략적 모성을 다국화 시대에 한국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핵심이 이게 뭔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그다음에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가지는 핵심 이익은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우리가 반도체를 통해서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는데 그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은 사실은 미국이란 강대국이 던져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산업의 구도는 사실은 미국이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제조업을 분산시키고 배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든 제조업을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작업자족의 고립형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는 뭘로 먹고 살 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세계 모든 국가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데 그리고 핵심 제품인데 이걸 한국만 만들 수 있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되는 기술이나 상품을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이랬을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버틸 수 있는 토대가 많아요. 이게 첫 번째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안보 문제입니다. 모두가 안보를 걱정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든지 북중러, 한미라는 삼각 체제의 대립 속에서 우리가 일종의 미국의 엄브렐라 속에서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이미 안보에서도 이제 모두 각자 도생해라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결국은 비대칭 전략이었습니다. 그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거의 재래식 핵무기는 우리가 가질 수 없겠지만 핵 수준의 버금가는 강력한 비대칭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전략적 자산을 가지는 굉장히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원 빈국입니다. 자원과 에너지를 우리는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예요. 근데 이 자원과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처럼 러시아나 뭐 다른 곳에서 가지고 있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모든 국가가 사실은 생산을 국지화할 때 자원은 불균등하게 분포가 됐기 때문에 자원 가지고 협력할 수밖에 없을 때 이 자원을 우리가 막 가져올 수 없는 판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즉 첫 번째는 우리가 초격차 기술을 가져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자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비대칭적 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이 세 가지를 할 때 러시아는 이 세 가지를 다 줄 수 있는 아마도 세계 강대국 중에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로를 발사하는 기술까지 해서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기술들이 사실은 러시아로부터 가져온 게 많이 있고요. 그럼 이대식 박사님께서 이렇게 좀 러시아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이 조금 애매해진 게 뭐냐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때 북한에 지금 참전한 거란 말이죠. 군사적 협력이 지금 긴밀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위협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안보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리고 이거를 지금 완충시키거나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외교안보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교수님께서 한번 좀 의견 주시죠. 이게 아마 그 대한민국 외교안보 문제에서 가장 지금 그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한국에게 얼마나 위협적인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게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그 전략 그 무기들을 핵무기를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더 나가면 아마 우주 이제 정찰서부터 시작해서 위성까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과연 러시아가 북한에게 얼마만큼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줄 거냐. 아마 북한이 이런저런 면에서 뭐 90%, 95%막 거의 완성 단계를 향해 나가더라도 마지막 마지막 그 핵심 기술을 과연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냐. 물론 긴 시간 북한이 혼자 개발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가 거기에 훈수 하나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지금 우리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러시아가 그런 핵심적인 군사 기술을 주변국에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인도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다른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도리어 이대식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뭐 불곰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주 개발에 있어서 또 이렇게 한국에게는 그런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우리한테 또 전수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사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러시아도 그 기술을 주는 건 조절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중요한 건 북러 간의 관계가 밀착된다고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핵심 기술의 이전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사고보다는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러시아에게 설득하고 함께 이 균형을, 남과 북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 측의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기에 따라선 러시아가 상당히 러시아가 이제 남북러 협력이라는 구도도 사실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니라 러시아가 제안하는 구도거든요. 그 구도가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는 훨씬 실현되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 북방 정책인 거죠. 이제 북한과 러시아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협력의 구도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오니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 구도로 러시아의 정책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한 지역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북러 간의 협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안보적인 위협으로만 온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우리의 대응이 이 상황을 변경시켜 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이고, 도리어 이 부분보다 우리가 더 우려해야 될 부분이 미국이 어떻게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거냐.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한테는 더 큰 도전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중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북한이랑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구도를 모색을 한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에서 김정은과의 회담을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둘 사이에서 관계 정상화가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우방 한미 동맹이라는 것과 북미 관계의 개선이라는 것 사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 구도와 숙제,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게 현재로서는 도리어 더 괜히 우리가 패싱되는 상황이 되면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게 우리의 도전이 되지 않을까요?